안녕하세요. 정서장애아 교육을 담당하게 된 윤송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정서장애에 관련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서행동장애가 어떻게 개념화되고 교육 환경에서 적용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서행동장애의 괴관으로서 역사, 분류, 그 다음에 법적인 정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이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들께서 정서와 행동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정서는 어떤 걸 우리가 정서라고 할까요? 보통 이제 정서는 저희가 이제 국어사전에 관련된 정의로서는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기분들, 감정들, 그 다음에 그런 감정을 들게 하는 분위기까지도 이제 정서라고 하는데요. 뭐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 정서적 감정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행동은 뭘까요? 행동은 너무 쉬워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행동은 뭐지? 라고 이제 다시 국어사전에 정의를 내리시긴 좀 쉽지는 않지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심리나 교육에서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 정서행동장애라고 하면 보통 어떤 장애들이 떠오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는 않고요. 인식 자체가 아직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서행동장애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장애가 뭐 ADHD,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품행장애, 이 정도로 이제 저희가 정서행동장애의 유형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자체의 인식도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장애에 비해서 정서행동장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뭐 검사 도구라던가 평가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1부터 10에서 즐거움을 나는 10만큼의 즐거움을 느꼈어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는 4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정서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판단하는 근거는 주관적이고 또 외부에서 관찰을 하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서와 행동에 있어서는 주관적 개입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히 판단하는 것, 진단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요? 뭐 성격이 안 좋은 아이, 감정 기복이 까탈스러운 아이, 아니면 좀 못된 아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라벨링이라고 해서 낙인을 좀 이제 많이 찍게 되는데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장애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인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걔는 원래 그런 아이야. 걔는 원래 성격이 못된 아이야. 걔는 원래 그렇게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는 아이야. 라고 이제 개인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애라는 개념보다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성향으로 보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서행동장애를 왜 장애라는 것들을 개입을 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들이 필요하느냐. 우선 장애는 쟤는 장애인이야 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요. 저런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서행동장애에 장애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령기에서 대부분 2% 정도의 아이들이 정서행동장애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직도 그걸 이제 좀 장애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저 아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안 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왜 저런 원인들이 무엇일까, 저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어떠한 것들이 작용을 할까, 이렇게 좀 이제 그 다방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이제 뭐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정서행동장애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잘 교육하고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나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면 굉장히 좀 힘드시고 그 다음에 그 포용력이 많이 통제력이 상실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서행동장애는 아동이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아니면 혹은 그 둘 다를 방해하는 행동으로서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일탈된 행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저하게 일탈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탈이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평균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행동을 지닌 아이보다는 조금 더 빈도수라던가 강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반 아이들과는 현저하게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일탈된 행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980년대 미국의 국립정신건강 특수교육연합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정서행동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서행동 장애에서 교육적 정의랑 의학적 정의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적 정의에서는 왜 우리가 교육적 정의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적인 요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교육적 정의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서행동장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경학적 문제라던가 기질적인 원인들은 교육적으로만은 해결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학적 정의를 통해서 의학적 중재 방법이라던가 해결책에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정서행동장애가 언제 그 법적으로 정의를 내려졌느냐? 먼저 이제 197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그 특수교육 관련법이 처음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에 정서장애자라는 것들이 포함이 돼서 법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정서행동장애에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정서행동장애에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자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서장애자에 관련된 정의를 보시면요. 정서적, 감정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이상행동을 하는 자, 그래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정의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기복이 심해서 자기가 감정 조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행동에 있어서 일반 아이들과는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자를 정서행동 장애아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폐아가 포함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정서행동 장애의 정의와는 조금 사뭇 다른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977년에 사용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가 되고 2007년에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정서행동장애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아가 이제 빠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온전한 정서행동장애에 관련된 정의가 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5가지의 유형으로 저희가 정서행동장애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자, 선생님들께서 잠깐 살펴보시면요. 가부터 막까지 쭉 살펴보시면 뒤에 다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자,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자라고 해서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럴까? 아무래도 이제 학령기의 아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생활을 교육기관에서 하고 근데 그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적응을 하기 어려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속해 있는 사회 기관에서 조금은 그 일반적인 그 적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렵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학령기에서는 이 아이들의 최대 발달 과제는 학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 정의도 지금은 이제 약간의 찬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문제,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데 학습의 성취도는 높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라고 보면 이 정의 또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우선은 지적이라는 거는요, 선생님들이 그 다른 뭐 개론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들어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적 장애가 있잖아요. 지적 장애는 보통 이제 지적 기능의 제한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타 장애, 다른 장애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기능에도 정상이고 감각적인 것에도 이상이 없고 건강 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계속 뭔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래와 관계 문제를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지닌 사람으로 첫 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래나 교사 아니면 여타에 따른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자, 그 학년기는 아무래도 또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또래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이제 친구랑 잘 못 노는 아이, 친구들이랑 계속 노는데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의 유형은 첫 번째, 공격적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기술,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거나 타협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러는 사회적 기술들이 부족한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그 상황에서 화를 그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화를 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소심하거나 우울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또래와 어울리는 것들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인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낳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이라던가 학교라던가 이런 곳에서 학업을 제대로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정서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느냐, 내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느냐의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가 내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가서 뭐 내 거야, 다시 줘, 돌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서 뭐 친구를 때려가지고 물건을 뺏어온다던가 하는 일반적인 또래에서 나타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아니면 감정, 심하게 화를 낸다던가, 우리가 보통 이제 텐트럼이라고도 하고 분노 발작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면 그냥 이렇게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물건을 부순다던가 집어 던진다던가 다른 친구를 때린다던가 하는 그런 감정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문제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에서는 아까 지금 뭐 나나 다는 솔직히 외향적, 외부, 우리가 외재화 문제라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울해하고 늘 슬퍼하고 위축되어 있고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이제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교사의 눈에 띄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조용한 아이, 문제가 없는 아이,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아이가 이제 유아교육 기관에 오거나 학교에 가서도 그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가 나타나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자, 저희도 시험 때만 되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거나 막 배가 아프기도 하죠. 그럼 약간 그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저희는 뭐 일시적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가 버리면 굉장히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죠. 그래서 뭐 엄마들 같은 경우에 뭐 꾀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는 대부분 이제 장기간 지속될 때 우리가 이제 장애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 시험 때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학교에 갈 때만 되면 굉장히 막 배에 통증을 느끼거나 막 머리에 두통을 호소하거나. 근데 솔직히 병원에 가보면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 아까 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상의 이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은 거봐, 너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그랬잖아. 뭐 시험 보기 싫어서 그랬잖아. 공부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꾀병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그 검사를 받게 되면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뭐 친구들 간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학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힘든 심리적인 요인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인 통증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정서행동 장애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될 때 저희가 그 정서행동 장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자폐성 장애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저도 언급했지만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왠지 정서행동 장애에서는 반드시 학습 문제가 필수 요건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전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해당 요건 같은 것들은 차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개선의 요지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서행동 장애를 가졌지만 학습의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로 선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절한 교육이라던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그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그 정서행동장애 정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특수교육 관련법이 장애인 교육법이라고 해서 IDEA라고 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IDEA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특수교육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뭐 법적인 용어라던가 정의 같은 것들은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희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된 법적인 용어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IDEA의 정의를 많이 이제 그 생각해서 고려해서 이제 그 제시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IDEA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가지 특성 중에서 하나 이상 또는 장기간의 이상 이제 걸쳐서 현저한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냈을 때 저희가 정서행동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A 똑같죠? 예, 지적, 감각적 또는 신체적 요인으로 규명될 수 없는 학습의 무능력을 가진 사람. B, 또래나 교사들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D, 항상 불행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나 개인 문제에 있어서 정서적 장애 때문에 신체적 증상이나 통증이나 공포가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자, 미국에서는 이 공포라는 용어를 저희가 생각하면 약간 무슨 공포 영화, 호러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포비아라고 해서 스쿨 포비아라는 것도 이제 법적인 용어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마다 굉장히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요인 자체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학교에 갈 때마다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이제 스쿨 포비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IDEA의 정의는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서행동 장애와 거의 그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단서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조항은 혼돈을 줄 수 있다는 비난의 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그 성취도가 낮거나 학습에 무능력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부적응과 정서행동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서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사회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회 부적응과 정서행동의 명확한 기준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장애인 교육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서행동 장애의 정의도 이제 비판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설명되고 있는 IDEA의 정의보다 지금 미국 행동장애 협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가 훨씬 더 바람직한 정의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를 보면요. 첫 번째 이제 정서행동 장애란 학교에서 정서 및 행동 반응이 적절한 연령, 문화, 인종적 기준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 기준, 평균 범위, 평균의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학업적, 사회적, 직업적, 개인적 기술을 포함하는 교육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학업적인 성취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개인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을 택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첫 번째 A는 환경 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나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사람마다 다 개인의 그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서의 적응력은 대부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같은 그 이벤트를 가지고도 A라는 아이는 그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아이가 있고요. B라는 아이는 그날 하루 아니면 다음날까지 살짝 영향을 받다가 헤어진 벗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A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환경 내 스트레스 사건에서 오랫동안 지나치게 반응한다라는 거는 매 스트레스마다 아이는 계속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스트레스가 가면 B라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다시금 또 반응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이는 계속 문제를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B는 두 가지 다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저희가 이제 그 유아교육 기관,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학교라는 곳은 대부분 다 어떤 생활을 하냐면 공동 생활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은, 가정이라는 곳은 아무도 없고 굉장히 조금 더 편안하고 자유롭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유치원에 와서 어린이집에 와서만 문제를 생긴다. 근데 집에 가서는 그런 뭐 감정의 변화라던가 여러 가지 행동의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아이는 과연 정서행동 장애라고 볼 수 있냐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에서는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정서행동 장애의 문제가 다른 기관, 뭐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에서도 두 가지 다른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환경은 학교고 하나는 관련된 환경이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뭐 다른 이제 그 방과 후의 프로그램이라던가 다른 이제 또래 집단이 있는 곳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적인 교육에서 적용되는 직접적 중재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교육 중재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 교실을 막 돌아다니는 아이한테 선생님이 민규야 의자 좀 앉아줄래? 지금 수업 시작할 거야. 앉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앉죠. 그다음에 좀 막 움직여. 이제 이제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귀찮으면 민규가 바르게 앉았으면 선생님이 참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때 정도는 잠깐 앉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서 이제 알고 있는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잠깐 이름을 불러준다던가 관심을 가져준다던가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을 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바르게 앉으라고 하는 얘기에도 뒤돌아봐서 계속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실을 다시 일탈해서 나간다던가 아니면 옆 친구를 계속 괴롭힌다던가 하는 것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중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적 중재가 따로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별화 교육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라던가 이 아이의 그 정서에 관련돼서 보편적인 중재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문제행동 지도라던가 이렇게 정서 지원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행동장애는 다른 장애랑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서행동장애는 나중에 추후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라던가 분류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도 정서행동장애의 문제를 같이 함께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조현병, 뭐 정동장애, 불안장애, 품행장애 이런 거는 차후에 제가 이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정서행동 장애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응장애, 이러한 적응장애가 교육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면 정서행동 장애 범주에 포함된다. 뭐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안장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 분리불안장애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헤어질 때마다 엄마랑 헤어질 때마다 영향을 줘서 학교에 와서는 그 불안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하거나 잘 듣거나 아니면 활동에 참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수행해야 되는 교육적 성취도가 낮은 것에 영향을 주면 그것도 이제 정서행동 장애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의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특수교육 및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가 많은 아동과 청소년을 배제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유아기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포함되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IDEA의 정의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행동장애 협회에서 정의들을 좀 잘 이제 분석하고 우리가 좀 개선하고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된 그 정서행동 장애의 정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개념 정의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은 무엇이냐? 자, 생태학적 관점은 정서행동 장애에 지닌 아이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가까운 그 사회는 가족이죠.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에는 뭐 학교라던가 아니면 지역사회 아니면 이제 더 큰 범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의 사회적 규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아이가 어느 정도의 정서행동 장애를 지닐 수 있는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상호작용,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이제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가 원래 기질적으로 좀 까탈스럽고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가 온전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이 기질적인 요인이 정서행동장애로 발현되지는 않지만 그런 요인이 만약에 부모님의 불화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제 좀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서 노출되었을 때 정서행동장애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행동장애는 아동에게 내재되는 특징도 있지만 그 아이가 속해져 있는 환경과 결코 떼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행동이 뭐 외국이나 유럽권에 가서 문제행동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속해져 있는 유기체와의 환경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개념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조화 상태, 불일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의 능력과 환경의 요구, 기대 간의 불일치.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지능의 평균은 100 정도이고 지적장애는 70으로 나누는데 80에서 90 정도의 경계선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은 굉장히 명문대에 나오고 사회적인 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제한이라는 게. 물론 지능을 낮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모가 바라는 것만큼의 교육적 성취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늘 열심히 공부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안 될까?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되는 실패에 뭐 학습된 무기력감,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아이가 속해 있는 부모라던가 학교라던가 우린 또 학교에서도 문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고 뭐 이제 그 성적 위주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체제 내에서 간의 불조화, 그 불균형의 상태가 도래됐을 때 이제 정서행동 장애가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아이의 능력과 이 아이가 속해져 있는 사회 내에서 불일치, 부조화 상태를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행동은 일반 아동보다 빈도와 강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친구를
1년에 한 번 때릴까 말까 하는 아이는 물론 그 친구를 때리는 행동 자체는 문제 행동이고 그러면 이 아이가 오늘 친구를 때리는 문제 행동이 관찰되었어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문제 아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들은 대부분 문제 행동을 어느 정도는 다 지니고 있어요. 문제 행동이 하나도 없는 아이는 없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발달상에서 아직은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던가 아니면 그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려운 상태고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문제 행동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문제 아동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문제 아동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다른 아이들보다 빈도수가 굉장히 잦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두세 달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일과내에서 하루 종일 뭐 9시부터 3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는 데에서 뭐 10번 이상 나타난다. 이런 정도의 빈도수를 나타낸다던가, 아니면 때리는 강도.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때리면 그냥 이렇게 휙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툭 때리고 가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 뭐 그 성인이 볼만직한 그런 때리는 행동을 이제 한다던가, 강도가 굉장히 세다던가, 아니면 그 정도가 일반 아이들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높은 강도수를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 아동이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나 장소나 시간에 부적절하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랑 그냥 놀이를 하다가도 갑자기 때린다던가, 아니면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교실 밖을 나가버린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행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장소에서 그런 시간에 부적절하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 문제 아동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용의 범위인데요. 교사의 포용력. 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의 포용력을 지니고 계신가요? 자, 교사의 포용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컨설팅을 많이 가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제가 갔을 때 저 아이 좀 관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막 이제 그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를 지닌 아이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다시 선생님들께 역으로 질문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저 아이가 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어떤 행동이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다시 역질문을 하면, 뭐 친구를 자꾸 때려요, 아니면 자꾸 뭐 울어요, 아니면 친구를 자꾸 밀어요 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자, 과연 그 아이 행동만 보게 되면 당연히 때리는 아이가 맞고 친구를 미는 아이가 맞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동이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그 원인 결과를 따지고 보면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교사가 어떤 아이 문제 행동에 대한 기준을 세우실 때는요, 선생님의 포용력이 굉장히 많이 그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어떤 아이가 한 교실 3-4번을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에휴 그럴 수 있지, 저 때는 그럼 앉아 다시 얘기하시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가 하면,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되고 친구 잠깐 봐도 안 되고 뭐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 A라는 교사와 B라는 교사가 한 아이를 놓고 봤을 때 A 교사한테는 그 아이는 그냥 아이인데 B 교사에게는 그 아이는 문제 행동을 지닌 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빈도라던가 심각성이라던가 지속시간, 복합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포용력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심각성도 심각성이지만 빈도가 훨씬 더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자주 일어나느냐.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건 선생님이 그냥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자주 일어나는 건데 선생님의 통제력과 포용력을 되게 흐트러 놓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때리는 거, 뭐 소리 지르는 거, 물건을 뭐 던지는 거, 뭐 이런 약간 신체적 위협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못 참으세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지만 오히려 반대로 위축된 행동은 교사의 인내심을 자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우울하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소심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렇게 인내심을 그 테스트하진 않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오히려 위축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훨씬 더 심각한 정서행동 장애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용하고 소리 소문 없이 있다가 가고 나를 자극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한테 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는 굉장히 그냥 소외되거나 무시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일 거라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교사의 인내심을 자극하지 못해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 얘기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딴지 걸고 얘기하는 아이들, 아니면 친구 옆에서 계속 장난치는 아이들, 뭐 앞에서 막 뭐 이렇게 선생님 보란 듯이 장난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의 인내심을 더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포용력이 정서행동장애 이 아이, 그러니까 문제를 지닌 아이냐, 문제를 지니지 않는 아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서행동장애 출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나고 있느냐. 출현율은 특정 장애가 있는 총 사례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지역이나 뭔가 특정 기간에 대해서 이제 계산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생률은 얼마나 특정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지를 강조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정서행동 장애의 출현 추정치를 한번 볼게요. 학령기 인구의 0.5에서 2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왜 그럴까요? 0.5에서 20은 굉장히 범주가 넓은 그 추정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이런 다양성이 나타날까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서행동에 대한 지금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확한 평가 도구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교사 보고나 부모 보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 학령기 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 보고 있지만 나도 내 감정을 1에서 5까지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울의 정도를 3이라고 할 것이냐 4라고 할 것이냐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정의가 없어서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를 추정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뭐 A라는 검사 도구를 사용했을 때, B라는 검사 도구를 사용했을 때, 아니면 관찰자가 A냐 B냐에 따라서 또 다른 수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범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동을 관찰하는 교수의 포용 범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반에 문제를 지닌 아이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아이의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고 생각하느냐, 이건 교사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출현의 추정치가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6세에서 21세의 학생 수는 1% 정도 미만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7% 정도가 장애 아동이고 그 안에서 이제 0.15% 정도가 이 정서행동 장애 범죄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래프상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전체 아동이 이제 우리가 100%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그래서 뭐 3.4%, 3.2%, 3.2% 쭉 이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잠재적인 추정치가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서행동 장애라는 거는 부모님이 인식하시더라도 크면 괜찮아져요. 아니면 애들은 다 그렇죠라고 조금 이제 그런 선입견이 좀 있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했을 때 정서행동 장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3% 정도 내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명확하게 검사 도구를 통해서 진단받을 수 있는 정서행동 장애의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정서행동 장애는 이 퍼센테이지는 좀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저거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저거보다는 조금 더 잠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